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 비 오는 저녁, 조문객들이 검은 우산을 접으며 하나둘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0분째 이어지는 발걸음과 향 냄새가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앉은 이는 고 김정우 사장의 아내 박미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충격은 여전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국화꽃에 둘러싸인 사진 속 남편은 환히 웃고 있었지만 차갑게 누워있는 관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조문객들에게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장례가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장례식장 입구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 무리가 들어섰고 그들 가운데 선한 남자의 등장은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재벌 기업 KS건설의 젊은 회장 윤태준이었습니다. 저 눈빛, 저 얼굴. 맞춤 수트와 단정한 머리, 굳게 담은 입술. 그러나 미영의 시선은 그의 왼손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명함을 건네는 동작 속에서 약지에 남은 희미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유리 파편에 베어 생겼던 상처, 어머니만이 알고 있던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태준아. 윤태준은 영정 앞에 고개 숙여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어 명함을 직원에게 건넸고 미영은 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윤태준 KS건설 CEO. 성만 다를 뿐 얼굴성과 눈매, 손동작까지 실종된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제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가까이서 보니 확신은 더 짙어졌습니다.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낯선 이를 대하는 정중한 뿐 알아봄은 없었습니다. 그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몇 차례 뵌 정도입니다. 사업적으로 큰 조언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미영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혹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러나 왼손 약지의 흉터는 거짓일 수 없다는 확신.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윤태준은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많이 힘드실 텐데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는 비서와 함께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미영은 한동안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되찾은 듯한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뒤늦게 다가온 장례식장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방금 그분 윤태준 회장님 맞지요?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젊은 나이에 회사를 크게 일궈낸 대단한 분입니다. 직원의 말을 들은 순간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면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리라. 만약 그가 아들이라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15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리라.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검은 상복은 벗었지만 슬픔은 여전히 짙게 남아 있었고 마음 한켠에는 다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왼손 약지의 흉터. 그것은 어린 시절 태준이의 손가락에 남았던 상처와 똑같은 흔적이었습니다. 미영은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문 기사와 방송 뉴스, 인터넷 매거진을 뒤지며 KS건설과 윤태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몇 년 전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고
한국에 돌아와 건설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인물. 그러나 그 이전의 과거는 안개 속이었고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 가족 관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직접 그를 찾아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남 도심 초고층 빌딩이 줄지어 선 한복판,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KS건설 본사.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건물 앞에서 미영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여몄지만 손에 든 가방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들어선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로고, 높은 천장이 압도적인 위압감을 주었고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저는 고 김정우 사장의 아내입니다. 직원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미소를 띠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윤태준의 비서 강주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의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 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실망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이 다시 설명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임원들과 함께 윤태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논의하며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지나고 있었지만 불현듯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곧장 미영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미영의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온 윤태준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사장님 부인 아니십니까? 네, 저는 박미영입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곧장 끼어들었으나 그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줘.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는 고요하게 상승했고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영은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턱선과 눈매, 손가락까지 기억 속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왼손 약지를 무심코 만지는 습관은 어린 시절 흉터를 감추려던 태준의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곧 사무실 문이 열리자 최고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최고급 원목 가구와 예술품들이 가득한 공간은 윤태준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적인 일입니다. 15해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었어요. 윤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속 소녀는 지금 눈앞의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왼손, 약지에 남은 흉터, 어릴 적 유리 파편에 베인 상처예요. 제 아들만이 가진 흔적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재산을 노리십니까? 날카롭게 변한 그의 목소리에 미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떨구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윤태준의 눈에는 의심과 혼란,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표정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윤태준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김태준이 아닙니다. 그는 창밖을 향해 서 있었고 미영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반드시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윤태준의 사무실은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와 세련된 미술품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 너머 통유리 창을 통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만 손끝의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윤태준의 왼손으로 향했습니다. 그 약지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윤태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미영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꺼낸 낡은 야구 글러브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태준이 중학교 시절부터 아끼던 물건이었고 가죽 안쪽에는 또렷이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건 태준이가 어린 시절부터 늘 가지고 다니던 글러브예요. 안쪽을 보시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윤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글러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낡은 가죽을 더듬었고 이름이 새겨진 부분에서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미묘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글러브를 내려놓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을 많이 상대해 왔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산도, 지위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단지 아들을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윤태준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미영은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진 것을 보았습니다. 단단한 회장의 모습 뒤에 감춰진 혼란과 갈등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그는 돌아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겐 아들이 있습니다. 7살 된 아이인데 지금 많이 아픕니다. 희귀한 간 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흉터와 글러브, 그리고 지금 눈앞의 고백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이라 믿는 이 남자가 이미 아버지가 되었고 또다시 가족을 위해 절망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저미듯 파고들었습니다. 혈액형은 어떻게 됩니까? RH 어형 드문 혈액형이라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같은 혈액형입니다. 검사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적합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 혼란, 그러나 동시에 희망의 빛도 어렴풋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계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미영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거짓이라면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검사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기억을 되찾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손자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윤태준은 전화를 집어들어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미영은 그 손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 이식센터 앞 회색 하늘 아래로 쏟아지는 가을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은 새벽부터 병원에 도착해 푸른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으로 두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손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로비로 들어선 윤태준은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밤을 지새운 듯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미영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검사가 진행될 겁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식센터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 김민우 교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걸친 채 차트를 들고 있었고 안내실로 자리를 옮기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검사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혈액 채취, 간 기능 검사, 심전도와 심초음파, 결핵 검사까지 필요합니다. 일부 결과는 오늘 바로 나오고 나머지는 하루 이틀 정도 걸립니다. 검사는 예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미영은 체열 바늘이 팔에 꽂히는 순간에도 표정을 굳게 다잡았고 심전도 센서가 가슴에 부착될 때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시간 동안 이어진 검사 끝에 오후가 되어서야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우 교수는 다시 상담실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무거움이 비쳤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박미영님은 기증자로서 매우 높은 적합성을 보입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조직 적합성 수치, HLA 항원 일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절반만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윤태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미영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가 흔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정도의 일치는 극히 드뭅니다. 순간 상담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태준의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김민우 교수의 얼굴은 곧 진지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심전도에서 불규칙한 파형이 관찰됐고 심초음파에서도 경미한 심장 비대 소견이 있습니다. 연세와 상태를 고려하면 간 이식 기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합병증 위험이 두세 배 높습니다. 그 말에 윤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안 됩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 목숨이 걸린다 해도 손자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윤태준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떨리는 어깨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영의 단호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민우 교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남겨진 공간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준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 하십니까? 저는 아직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까지 걸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믿음은 천천히 쌓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든 아니든 손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윤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속 어딘가에 꺼지지 않는 희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 이식센터의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하늘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끝을 매만지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심장은 조용히 두근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아이를 살리는 것뿐. 곧 병실 문이 열리고 윤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눈가에는 밤을 지샌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종이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행운의 부적 같은 겁니다. 제가 어릴 적 큰 수술을 받을 때 양어머니가 주셨던 거예요. 간직해 주시죠. 미영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지만 이런 작은 나눔이야말로 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이 들어와 수술 준비를 알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자 윤태주는 복도 끝까지 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미영이 보지 못한 순간 그는 베개 밑에서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챙겨 작은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윤태주는 발걸음을 재촉해 병원 밖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가 신뢰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해 주십시오. 2시간 안에 결과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윤태주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7층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손끝을 맞잡은 채 눈을 감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유나는 커피를 들고 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분이 정말 당신의 어머니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의 시선은 초조하게 시계를 향했습니다. 수술실 내부에서는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고 의료진이 간간히 상태를 보고해 왔습니다. 윤태준의 마음속에서는 2가지 시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여인의 생명이 걸린 수술실의 시간, 또 하나는 DNA 검사 결과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2시간의 시간.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릴 듯한 어깨를 추스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진실이 무엇이든 아이만은 살게 해달라.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고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윤태주는 손목 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확인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의 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모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거의 없습니다. 박미영 씨는 회장님의 친모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윤태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와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정체성, 입양 후 쌓아온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진실이 비로소 돌아온 듯한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 단어는 15년 동안 그의 입술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다시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눈가가 젖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김민우 교수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출혈이 심하고 심장에 무리가 갔습니다. 앞으로 1시간이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윤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는 눈물이 되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료진은 다시 수술실로 뛰어들어갔고 윤태주는 중환자실 앞에 홀로 남아 끝없는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매 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늘어졌고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재산을 노린 낯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손자를 지켜 내려한 어머니였습니다. 윤태주는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긴장 속에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료진은 손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윤태준과 아내 유나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진 소식은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박미영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우 교수는 출혈과 심장 무리로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준의 눈은 순식간에 흔들렸고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방금 찾은 어머니를 이렇게 잃어야 한단 말인가. 중환자실 앞에서 그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쪼개지는 듯했고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새벽녘 간호사가 나와 희미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지만 여전히 고비를 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버텨주세요. 이제야 찾았는데 아직 드린 말이 너무 많습니다. 윤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깊은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진즉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냉정하게 부정했을까? 미영의 모든 행동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받아들여야 해요. 그분은 정말 어머니였어요. 손자를 위해 모든 걸 내놓으셨잖아요. 그래,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부정했어.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유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윤태주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환자실 안에서 기적의 힘이 조금씩 움트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의 심장은 약하지만 꾸준히 뛰고 있었고 의료진은 그 회복력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무너져 내릴 듯한 마음 한켠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병원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윤태주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새 꼬박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곧 회복실로 옮길 예정이에요. 잠시 면회도 가능할 겁니다. 윤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리며 고동쳤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회복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박미영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와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호흡은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생명력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윤태주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미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서서히 열렸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이 잠시 허공을 떠돌다가 결국 아들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태준아, 그 한마디에 윤태준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손을 더 단단히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김태준입니다.
15년 동안 부정해왔던 이름, 이제 그는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박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힘겹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살아 있었구나. 매일 기도했단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윤태주는 어머니의 손을 뺨에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조심스럽게 회복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 뒤에는 회복 중인 어린 우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아직 창백했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말에 미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대를 이어준 희생과 사랑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우진이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박미영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고 손자의 생명까지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부와 명예보다 값진 재회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복실에서의 재회가 있은 지 몇 주 뒤 미영은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더없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서재를 함께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미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정우가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마지막 프로젝트 도면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리정돈된 서류들 사이에서 한 곳만은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왼쪽 아래 서랍. 태주는 잠시 살피더니 펜꽂이 밑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가 서랍에 딱 맞자 덜컥 소리를 내며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 한 권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정우라는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 이걸 남겨둔 거군요. 미영과 태주는 나란히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들이 실종된 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전전하며 해외 대사관을 찾아다닌 이야기, 사설 탐정을 고용했던 기록,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나날의 감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았던 정우의 발자취가 한 줄 한 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정우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윤태준을 만났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얼굴과 목소리, 손짓 하나하나가 우리 태준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귀에 남은 흉터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분명 우리 아들이다.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미영에게 전해줄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오. 사랑하는 아내여. 그 글을 읽는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태주는 다이어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 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기억을 잃은 건 내 탓이 아니야. 아버지는 끝까지 널 믿었고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 태주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재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우의 다이어리를 덮은 순간 미영과 태주는 깊은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가족이 되었지만 그 길은 수많은 고통과 희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눈물로 젖은 그 고백은 공기 속에 맴돌며 따스한 울림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태주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경계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도 어머니의 사랑도 모두 이어가겠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집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우진이가 회복해 웃음을 되찾았고 유나는 따뜻한 미소로 가족 곁을 지켰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흩어졌던 가족의 조각이 마침내 다시 맞춰졌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건강해졌어요. 앞으로는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 말에 미영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5년의 상처와 공백은 한순간에 치유될 수 없지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은 정우의 영정 사진 앞에 모였습니다. 향초가 은은히 타오르고 따스한 빛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어머니와 우진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미소가 가족을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아들을 되찾는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 죽음마저 초월한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잔잔한 달빛이 흘렀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가족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